네. 고3이 생명 지구과학 막 하는 친구들이 막 수능 모의고사 막 보다가 뒷단에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2학년 때 니네 과목으로 고3들 수능 보는 거 알지? 물화생지구학 그 선택해갖고 이제 보고 막 하다가 자기 딴엔 열심히 공부했는데 보기 보다 보니까 자꾸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세한테 이거 뭐야? 이거잖아. 책이 안 나오던데. 야, 이거 너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1학년 것도 나와요. 1학년 거 당연히 나오지. 그리고 얘가 고2 후반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대학 가려고 공부를 늦게 시작하니까 1학년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걔네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랬다고 치지만 1학년 때 공부를 조금 했던 친구들도 시험 치면 와, 니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진짜 힘든데 시험 치고 일주일만 지나면 머릿속이 깨끗해져. 2학년, 3학년 가면 1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도 기억 못 해. 근데 니네 1학년 공부하면서 이제 시험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선생님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3년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많이 잊어버렸고. 똑같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다시 다 나오고 거기서 더 이어져서 나온단 말이야. 심지어 1학년 때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쑥 지나가 버리거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지났다고 그냥 홀라당 까먹지 말고 좀 제발 머릿속에 이거 시험 때까지 기억해야 돼 하지 말고 좀 오래오래 머릿속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합시다. 지도는 조금 손해 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수업하면 제일 앞에서부터 수업하면 진우한테 조금 뭐하게 우리 순서를 살짝 바꿔볼까? 순서를 바꿔보는 게 아니고 앞에는 좀 쉬워요. 그 친구는 여기까지 기말고사 보기도 해서 순전히 지우개를 아니고 288페이지부터 우리 이제 진도 나가야 되는데 288페이지부터 거기 첫 번째 탭도 있지? 첫 번째 탭도 어디까지냐? 두 번째 거까지. 그러니까 305페이지까지는 읽어보면 되게 그냥 읽고 바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초딩도 풀어. 진짜 어렵지 않거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포인트 되는 내용은 좀 얘기는 해줘야 돼서 제가 간략하게 수업하고 간략하게. 근데 니네가 보통 니네 눈으로 보면 안 어려운 건 맞는데 안 어렵다고 대충 볼까봐 중요한데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 좀 얘기를 해줄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288페이지 생태계 구성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거 개체군 군집 생태계 그 단어 보이죠? 이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얘기인데 생물과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제 단위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한 마리 한 마리 셀 수 있는 걸 우리가 개체라 그래. 개체. 나무 한 그루, 그지? 세균 한 마리도 개체가 되는 거고, 사자 한 마리, 서인이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셀 수 있는 게 개체가 되는 거고, 개체군은 군집하고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완전 초보가 아니면 웬만하면 구분하더라고. 개체군은 같은 종의 모임이에요. 같은 종의 모임.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종류가 되게 많고 마리수도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자우리에 있는 사자 개수 합친 게 사자 개체군이고, 호랑이 우리에 있는 호랑이 개수 합친 게 그냥 호랑이 개체군이 되는 거야. 근데 에버랜드 사파리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풀어놓잖아.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여러 종류가 이제 섞여 있지. 그건 이제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군집에 환경이 더해지면 생태계가 됩니다.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이 합쳐진다라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데 비생물적 요인은 살아있는 거 빼고 나머지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생물적 요인은 생물. 그러니까 개체군, 군집까지는 생물적 요인, 생물을 부르는 단위가 되는 거고 거기에 환경이 더해지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생태계 종류 보면
니네가 보면 알만한 것도 있어. 열대우림, 삼림. 단어가 좀 어렵다. 열대우림은 아마존 들어봤지? 아마존. 열대가 뭐야? 더운데. 우림, 비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우거진 곳을 열대우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덥고 비 많이 오는 환경을 열대우림이라고 그래. 삼림. 삼림은 이제 열대우림하고 조금 다른데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캐나다나 우리나라도 삼림 많아. 위로 가면은 숲에 엄청 나무 많은 데 있잖아. 그런데 좀 춥고 건조한데 나무는 많고 그게 삼림. 근데 일일이 물어보진 않아요. 초원, 갯벌, 사막 이런 환경들이 생태계가 되는데 어항 이런 것도 작은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런 거는 가끔 물어봐. 자연적인 생태계인지 인공적인 생태계인지. 그러면 인공호수, 어항 이런 건 인공 생태계가 되는 거고, 뭐 사막은 인공은 못 만들잖아요. 사막, 갯벌 이런 건 자연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인 거랑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 하는 걸 배웠지, 그렇지? 생물 다양성이 가장 큰 생태계는 열대우림이야.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열대우림이 생물 다양성이 앞단하고 연결돼. 열대우림이 가장 큰 거고, 그리고 갯벌처럼 두 생태계 사이에 껴있는데도 생물 다양성이 대체적으로 높아. 바다와 육지 사이에 껴있잖아.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큰데 가장 큰 걸 뭐라고 하면 열대우림. 이 정도만 알고 있을 때. 자, 그 밑에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생물 안에서는 역할에 따라서 셋으로 나눕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생산자는 여기서 생산은 양분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생태계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고 다른 애들은 우리 같은 동물들은 양분을 못 만들어. 식물들이 만들어낸 양분을 먹을 뿐이죠. 저는 풀 안 먹는데요 하는 애들은 풀을 먹은 동물을 잡아먹잖아 우리가. 결국 모든 양분은 생산자인 식물이 만들고 소비자들은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그리고 이제 분해자가 있죠. 분해자는 죽은 사체라고 있어요. 사체. 시체라고 안 그래. 시체는 좀 무섭고 동물이나 식물들이 죽은 사체 그리고 똥, 배설물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놔두면 이게 분해가 일어나. 보통 이제 세균들이 이제 분해를 하거든. 그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분해자가 되는데 생산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식물 플랑크톤 있고 소비자는 동물 플랑크톤 있어. 이건 안 어려워. 근데 거기 생산자에서 되게 어려운 말이 하나 있거든. 거기 보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물과 같은 무기물로부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문장에서 이런 말이 나와. 무기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든다. 그 무기물을 통해서 양분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생산자 역할을 할 때 제일 어렵게 표현하는 말이야. 생산자 그럼 식물이요 이러면 쉬운데 괜히 문제에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여기 이 말이에요. 니네 무기물, 유기물이 뭔지는 사실 몰라도 돼. 근데 여기서 무기물, 유기물은 무기는 뭐냐면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고 유기는 뭐냐면 생명이 있음을 뜻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 구분이 어려워.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활동하고 나서 생긴 물질은 다 유기물이고 지구에서 뿅 할 때 바로 생명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앞에서 배워왔잖아. 그치? 생명체가 있기 전에 공기 중에 바다에 육지에 원래 있던 물질은 무기물.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우리가 숨을 쉬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원래 지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산소 이런 것처럼 생명체 안에도 있고 생명체 활동할 때도 필요하지만 생명체 밖에도 많은 거 있잖아. 그런 건 무기물이고 생명체 안에만 있는 거. 니네 저기 앞에서 배웠어. 탄소화물, 탄단지 있잖아. 핵산가스. 그거는 유기물인데 그렇게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요 말을 꼭 알아두세요. 반대로 거기 보면 분해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죽은 생명체들, 유기물 덩어리들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 표현이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저기 앞에 우리 이화작용, 동화작용 배웠던 거 기억나? 서인아, 요거는 이화작용이고 하나는 이화작용이고 하나는 동화작용이거든. 이거 이화작용이니까 동화작용. 지금 내 2분의 1 동화작용이죠. 이거 동화작용입니다. 여기 이화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영작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이화작용, 동화작용 참 옆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 어려운 표시?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게 동화작용이야. 이게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거거든. 이게 헷갈리면 이건 쉽잖아. 분해자 말 그대로 분해잖아. 작은 걸 큰 걸로 분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큰 걸 작은 걸로 분해하지. 여기 이화작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니네들 혼자 공부하면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 내용이 별로 안 어려워서 저기 1, 2단원에서 나왔던 단어들하고 하나도 연관을 못 짓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설명해 준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분해자는 미생물들이야. 세균, 곰팡이. 거기서 중요한 거 버섯! 버섯 식물 아니야? 전 버섯만 먹어요. 그래서 초식 저는 뭐라 그러지? 베지테리언입니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버섯은 육식도 아니고 초식도 아니고 균식이야. 균식. 버섯은 균류야. 균류. 버섯은 풀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요크루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하고 가까운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버섯이 분해자인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 이게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되고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이에요. 환경. 생물을 제외한 부분인데 요거 5가지로 딱 나누거든. 보통 생물에서는 옆에 페이지 봐보세요. 5가지로 딱 나눠야지. 그 5가지 딱 그냥 외워야 돼. 비생물적 요인 5가지 뭐냐 그러면 땅땅땅땅땅 나올 수 있게 해야 돼. 대충 보지 말고. 이왕이면 순서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좋고. 비, 온도, 또 뭐야? 물, 또 공기, 토양, 이 5가지 요인 잘 알아둬야 돼요. 그 5가지 요인이 그 생물적 요인하고 같이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녹색 화살표는 작용이라고 돼 있고 빨간색 화살표에는 반작용이라고 돼 있고 거기 3번이라고 동그라미 돼 있는 파란색 화살표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는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적 요인한테 작용을 하고요. 생물적 요인은 비생물적 요인한테 반작용을 하고요. 생물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니까 거기 파란색 화살표는 상호작용이에요. 이 별거 아닌 단어 같지는 잘 물어봐. 외우라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게 나아요. 포인트니까. 틀리기 쉬운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이 먼저지 생물이 먼저가 아니거든. 지구가 생기고 생물이 나중에 생겼잖아.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물이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환경으로 의해서 생물이 생겼어. 먼저 작용을 했고. 근데 생물들이 태어나서 니네가 살다가 어떻게 돼? 트림도 하고 방구도 끼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변화시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생물체들끼리는 서로 간에 먹고 먹히고 하는 관계라고 해서 상호작용이에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 단어들. 옆에 있는 거는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읽어는 봐야 돼. 다 읽어보세요. 넘어간다. 290페이지부터 여기가 암기 폭탄이거든. 진짜 자세하게 배워야 돼. 여기는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외울 게 많아. 특히 5가지 환경적 요인이 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있는 거거든. 쭉 있는 건데 빛이 어떻게 미치는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맞게 다 암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뭐 강한 햇빛이 강한 곳에 나뭇잎이 두꺼워진다. 뭐 이 들으면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빛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온도가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고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길게 설명은 안 하고 넘어는 갈 건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를 할게. 거기 보니까 빛의 세기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나뭇잎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식물이 보면 보통 빛이 강하면 나뭇잎이 두꺼워져요. 빛이 약하면 나뭇잎이 얇아지거든. 빛이 강한데 얇아질 것 같진 않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잖아. 근데 거기 나무 종류도 가끔 나와. 거기 보면은 소철, 소나무처럼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 산세베리아, 서나무처럼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산세베리아 화분 가꾸는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안 들어봤겠지만 보통 가정에서 꽃집에 가갖고 화초 키우려고 한다면 추천 많이 해주는 게 산세베리아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서 키운다는 건 뭐야? 햇빛이 강하게 있어 집안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햇빛이 적당히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환경 정도에도 사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공부도 안 하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 꽃집에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거나 들고 와서 실내에서 키우겠다고 하면 강한 햇빛이 필요한 식물들은 집안에 두면 다 죽습니다. 반대로 약한 햇빛이 필요한 녀석들은 실내에서 키우거나 그늘진 곳에서 좀 키워야 되는데 밖에 땡볕에 정원에다 심어놓으면 다 말라 죽는 거죠. 이런 건데 빛의 세기랑 관련된 거고 어렵지는 않아요. 거기 보면 울타리 조직 그 단어만 좀 조심해서 봐주세요. 잎이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게 강한 햇빛에 있는 식물들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말면 돼. 거기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말로만 쓱 하고 넘어갔어.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이걸 그 다음 거는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편하다. 빛의 파장.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가지고 외우기는 외우는데 정리는 해요. 빛의 파장. 파장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 완전 처음 들어보는 느낌일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저기 사실은 1학기 때 배우기는 배웠어. 선 스펙트럼하고 이러면은 여러 파장의 빛 뭐 이런 거 나오거든. 파장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니네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면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보인다 그랬잖아, 그치? 그게 색깔이 다른 빛이 파장이 다른 빛이라고 보면 돼. 정연아, 혹시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빨간색하고 보라색 쪽이 있으면 빨간색 쪽이랑 보라색 쪽이랑 파장이 다르거든. 파장이 긴 쪽이 있고 파장이 짧은 쪽이 있어. 지금 시험 봤으니까 알겠네. 빨간초 파란보 중에서 파장이 긴 쪽은 빨간색 쪽이에요, 보라색 쪽이에요? 빨간색입니다. 요거 알아야 돼. 빨주노초 파란보 있으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파장이 빨간색이 길다예요. 웬인지까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빛이 파장이 보이질 않아서 그런 건데 빨간색이 빛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은 거야. 이걸 외우기 싫으면 그 밑에 보면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니? 그래프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림 있지 거기. 서연아 찾았어? 거기 보면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옆에 숫자 있는 거 보여? 읽어볼까? 660 나노미터라고 돼 있지. 600 나노미터, 470 나노미터. 이거 외울래? 이거 외울래? 이 숫자 외울래? 이거 외울래? 이걸 외우세요. 어차피 숫자로는 안 물어보고 숫자로 나와도 이것만 했는데 숫자가 큰 쪽이 빨간색 쪽. 숫자가 작은 쪽이 어떻게 돼?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 계열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빨간색, 황색깔은 노란색이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서 파란색이 파장이 가장 뭐한다? 짧아요. 그 다음에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파장이 짧은 빛의 특징은 뭐냐면 투과력이 중요해요. 투과력이죠. 그러니까 모든 빛이 투과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란보 있으면 파장이 짧은 쪽일수록 투과력이 좋아.
그래서 태양빛이 올 때는 빨주노초, 파란빛과 다 섞여 있는데 바닷물을 딱 만나게 되면 바닷물 저기 깊숙이까지 태양빛이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빛이 약해져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는 애는 파장이 짧은 쪽이 추가력이 좋은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 밑에 그래프가 이해가 돼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지.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거는 빨간빛이 알고 제일 위에 거는 빨간빛, 그치? 그 밑에 거는 노란색 빛이지. 그 밑에 거는 청색광이지. 왜 보라색 안 하고 청색이 했어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흔한 색깔로 그냥 한번 3개 고른 것 같아.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빨간색만 보면 여기 Y축이 뭐야? 이게 바다 깊이인 거야. 바다 깊이가 얕을 때는 여기가 100%. 당연하지. 수면에는 100%지. 근데 이제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빛이 덜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이 정도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뭐야? 여기 한 50이라고 치면 이 정도 깊이 내려가면 빨간색 빛은 50%밖에 안 내려온다. 이 뜻이야. 사연이 이해됐어? 그럼 이 정도 깊이까지 가면 어떻게 돼? 0%잖아. 이 정도 깊이까지 가면 빨간 빛은 안 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그래프 읽은 거야. 바닷속 이 정도 깊이까지 가면 빨간 빛은 이제 없어졌다. 다 했어? 답지 있어? 답지 있지. 잠깐 했어. 여기까지 설명하고 끊고 했죠. 노란 빛은 어떻게 돼? 이 정도 깊이까지 가면 노란 빛은 없다. 이렇게 돼. 파란 빛은 어떻게 돼? 이 정도 깊이까지 가면 없다. 이거야. 아주 깊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 다 없다. 이거 깜깜하겠지. 바다 깊숙이 가면 깜깜해. 그치만 세 빛 중에서는 어느 빛이 제일 깊이까지 들어가냐면 파란색 빛이 그나마 가장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식물들은 다 무슨 색이에요? 식물들은 다 무슨 색이에요? 우리 대부분 식물들은 잎이 무슨 색? 초록색이죠. 진우이 졸린다. 식물이 잎이 초록색인데 진우야 잎이 왜 초록색이라고 배웠어? 당연아 식물 잎이 왜 초록색이야? 왕! 식물 잎이 왜 초록색이야? 태어날 때부터 초록색으로 보였는데 왜 초록색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요 뭐 그런 거야? 서희나 왜 초록색이라고 들은 적 없어? 어? 오! 되게 어려운 말을 했어. 뭐라는지 들었어? 지금? 이 말도 해주려고는 했는데 원래 이거보다 더 쉬운 답을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서 엽록소라고 하는 녹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식물들은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엽록체에 들어있다.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방금 서희가 무슨 얘기했냐면 뭘 초록색은 반사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언제 배우는지 알아? 니네 어딘가 배웠어. 언젠가. 물체의 색깔은 물체가 반사하는 색깔의 빛이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워. 선생님 기억을 잘하고 초록색 물체들은 뭐냐면 초록색을 반사하는 건데 원래 그거랑 같은 뜻이 뭐냐면 초록색의 반대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건 좀 어려워.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 식물이 녹색인 이유는 빨간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빛을 잘 흡수해요. 니네 미술 시간이나 이런 데 보색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빛이 초록색의 보색이 빨간색이에요. 바꿔 말하면 어떤 물체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흡수하고 빨간색 나머지는 퇴하고 뱉어버리면 빨간색만 흡수하면 빨간색 반대 색깔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야. 내가 생선살을 먹고 뼈다귀는 버리면 이제 뼈다귀만 보이듯이 있잖아. 빛이 섞여 있는 거에서 빨간 빛을 흡수하면 녹색이 보이게 되고 녹색을 흡수하면 빨간 빛이 이 물체가 빨간색으로 보이게 돼. 식물들이 다 녹색인 이유는
붉은 빛을 보통 좋아하기 때문에 붉은 빛. 근데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붉은 빛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닷속에도 바다의 식물에 해당하는 걸 조류라고 그래. 조류. 세조자 말고 니네 미역 같은 걸 조류라고 그러잖아. 조류라고 하는데 이 조류가 식물처럼 녹색을 띠는 녹조류가 있어요. 녹조류는 식물하고 똑같아. 빨간빛을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녹색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녹조류가 살아. 녹조류가. 녹조류. 거기 보면 이렇게 하고 미역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뭐요? 그게 녹조류가 산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것보다 깊은 바다는 빨간빛이 없으니까 녹조류는 못 사는 거야. 빨간빛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빨간빛이 아닌 노란빛도 흡수할 수 있는 보조색소를 가지고 있거든. 그 보조색소의 색깔이 섞여가지고 갈색으로 보여. 갈색으로. 그래서 그 갈색으로 보이는 걸 갈조류라고 해. 갈조류. 갈조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얕은 바다에서도 살 수 있는데 더 깊은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노란빛을 흡수할 수 있는 보조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해. 그 더 깊은 바다에는 홍조류가 있어. 홍조류. 홍조류. 홍조류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여기까지 깊이 내려가면 빨간빛, 노란빛이 없어졌으니까 파란빛이라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란빛을 흡수할 수 있는 보조색소를 가지고 있으면 홍색, 홍조류가 돼. 홍조.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녹, 갈, 홍 이렇게 되거든. 녹, 갈, 홍 이거 외워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생기는 이유가 빛의 파장에 따른 거고 녹조류엔 뭐가 있고 갈조류엔 뭐가 있고 홍조류엔 뭐가 있는지까지 외워야 돼. 그 옆에 보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뭐 있는지 나와 있어. 니네 상식하고 좀 안 맞거든. 니네가 알만한 게 조류에 해당하는 게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건데 그거 무슨 색깔이니 물어보면 니들 대부분 다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니네는 센 걸로 안 먹고 가열한 걸로 먹어가지고 가열했을 때랑 센 거랑 색깔이 다르거든. 예를 들면 미역도 있잖아. 보통 미역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면 미역 녹색이라고 많이 그러거든. 미역 가열하기 전에는 갈색이야, 갈색. 열 가하면은 녹색으로 바뀌는 거야. 니네가 보는 미역은 이미 한번 데쳐서 익힌 거잖아. 국 속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 상식하고 좀 다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녹조류는 카레, 핵함. 카레는 물어보니까 누구는 먹어보고 누구는 안 먹어서 그러는데 없는 거죠.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김이 유명해. 김. 오, 김 빨간색이라고요? 아니던데요. 니네는 그 김을 뭉쳐놓고 불에 익힌 걸 자꾸 먹어서 그렇지. 생김을 물에다 풀어보면 붉은색이에요. 생김을 물에다 풀어보면 붉은 빛을 띱니다. 김하고 우뭇다살이다. 여기가 조금 어려워. 자, 다시 복습하자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와 같이 빛의 파장에 따라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밑에 하나 더 있어. 1조 시간. 자, 방금 한 데까지 잠깐만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 아니야. 잠깐만 읽어보세요. 답만 챙겨주고. 그 페이지 다 읽으세요. 위에서부터. 한번 더 하다가 쉬는 시간 읽기. 책 보자. 자, 그 밑에 하나 더 있어. 빛이 세기가 생물에 미치는 거, 파장이 생물에 미치는 거 있고, 이번에 1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조 시간. 1조 시간이 뭐냐면, 이래 알잖아.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낮이 짧지. 해가 빨리 지지 겨울에. 요새 빨리 지잖아. 오늘 한 6시만 되면 어둑어둑 하잖아. 5시 좀 넘어가면. 여름에는 한 7시 돼도 밝고. 그 시간을 1조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1조 시간이, 자, 잘 들어. 요건 좀 상식적인 거야. 뭐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을 뭐라고 할까요? 부르는 말이 있어, 두 글자. 진우 안 해? 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모르네. 서희 알아?
우리나라 말에는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을 부르는 말이 있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을 부르는 말이 있어.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지. 소성이트는 모르겠고 낮이 가장 긴 날은 뭘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는데 밤이 가장 긴 날엔 뭘 먹어? 그래, 팥죽을 먹어. 무슨 팥죽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치? 그럼 낮이 가장 긴 날은 뭘까? 이름이. 그치, 하지. 동지의 동이 뭐야? 겨울 동자잖아. 하지의 하가 여름 한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동짓날 팥죽 왜 먹을까? 맛있으니까 뭐 이런 거. 나 팥죽 안 좋아하는데. 뭐 의미가 있지 않겠어? 야, 니넨 이런 거 모르면 무식한 거라니까. 그래, 알면 진정만 괜히 이것만 해보았잖아. 뒤집혔지. 왜 밤이 가장 기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때 귀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귀신 쫓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팥죽을 쏘아갖고 먹기도 먹었지만 문 앞에다 바르고 뿌리고 미안. 그러면 봐봐. 1년은 계속 돌잖아. 그치? 하진날이 여름에 어느 날이거든? 하진날이 낮이 제일 기니까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어떻게 돼? 낮 시간이 점점 짧아져. 그렇지? 동짓날에 낮이 제일 짧은 다음에 밤이 제일 기니까 다음 하지까지는 어떻게 돼? 낮이 점점 길어지죠. 그러면 그 낮이 짧아지는 그러니까 겨울부터 여름까지는 낮이 점점 길어지고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겨울까지는 낮이 점점 짧아지는데 그걸 감지하는 생물들인데 강한 얘기야. 낮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뭐냐면 낮이 해 일자를 쓰고 길어진다는 의미에서 장일식물. 장일식물이 무슨 뜻이냐면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 꽃이 주로 피는. 낮이 길어지는 시기는 광현아 봄이야 가을이야. 그치 봄. 순간 막 생각하는데 헷갈렸어. 봄에는 어떻게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중이니까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낮이 짧아지는 시기는 가을이죠. 그때 꽃 피는 식물은 단일식물. 봄에 피는 꽃이 많기는 있지만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 가을에 피는 꽃 유명한 거 들어본 거 없어? 참 낭만이 없거든요. 가을 되면 코스모스가 피죠. 코스모스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 보면 단일식물, 단일식물이라고 나오는데 국화 코스모스가 대표적인 단일식물, 가을꽃이 되고요. 거기 보면 붓꽃, 시금치꽃, 시금치는 좀 의외다. 시금치가 풀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시금치꽃, 붓꽃 잘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봄꽃입니다. 이래 꽃 종류 모르니까 외우세요, 이거는. 근데 내가 긴 얘기를 다 했던 거 뭐냐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봄, 가을 나올 수도 있고 뭐 해가 길어지는 시기라고 나올 수도 있고 동지에서 하지로 가는 중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 식물만 1초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계절 변화를 감지하는데 사실 있잖아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가 겨울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치? 그치? 누가 달력 보고 겨울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력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추워지고 있으면 겨울이구나. 벌써 겨울 와서 팬 꺼낼까 말까 이러면 이제 겨울이 되는 거잖아. 온도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벌써 해가 떨어지나? 이러면서 해가 짧아지는 낮이 짧아지는 걸 감지해서 겨울을 알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인간들은 사실 너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 온도로도 판단하고 날짜로도 판단하고 그런데 과연 동식물들은 뭘로 판단하는 이거냐면 식물들은 그 자기가 꽃필 시기가 봄인 애들이고 가을인 애들은 온도보다는 밤낮 길이로 주로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험해 보면 돼요. 꽃 키우는 농장에서는 꽃은 시기에 맞게 나가야 되잖아. 사실 여름 꽃, 장미 같은 거는 봄에서 여름 사이에서 많이 펴. 장미는 대표적인 봄, 여름 꽃이거든. 근데 겨울에도 장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미 딱 나갈 때 꽃집에 나가기 직전에 꽃이 피게 해갖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 꽃 피는 시기를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주냐면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얘는 따뜻할 때 피냐, 추울 때 피냐 이걸 해봤더니 온도는 별로 상관없더래. 온도는 더 죽을 정도 아니고 추워 죽을 정도 아니면 얼어 죽을 정도가 아니면 온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밤낮의 길인 거야. 그래서 가을 꽃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봄, 여름 꽃들은 어떻게 돼? 해가 많이 쪼여지면은 이제 꽃 필 때가 됐다 이러면서 꽃봉오리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위에다 천막을 다 쳐놔. 해가 잘 안 들어오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는 장미들 요거 이제 다음 달에 출하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장막을 걷어버려. 그리고 햇빛이 부족하다 싶으면 안에다가 등을 켜줘. 그래서 햇빛을 길게 비춰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꽃봉오리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온도보다는 이게 더. 근데 이게 내가 헷갈리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절 변화는 온도로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느끼다 보니까 우리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게 많거든. 예를 들면 양쪽에 보면 이런 거 많아. 겨울잠 그런 거야. 겨울잠. 겨울잠 니네 말대로 겨울 되면 잠자는 거. 동물들이 그치? 근데 보면 곤충의 겨울잠은 일조시간하고 더 관련이 있고 파충류의 겨울잠은 일조시간보다는 온도하고 영향을 미쳐. 이런 걸 다 구분짓기 하거든. 환경적 요인이 5가지인데 곤충의 겨울잠하고 관련된 요인은 온도가 아니고 빛인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우리가 겨울잠은 겨울 되면 하는 건데 걔네들이 진짜 감지하는 건 일조시간으로 감지하거든. 그래서 거기 자율식물, 단일식물 옆에 왼쪽에 보면 뭐 있어요? 동물의 행동이었고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 여름과 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잔다는 거죠. 곤충의 겨울잠은 뭐랑 관련이 있다? 일조시간, 빛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위에 동물의 생식. 인간이야 뭐 시도 때도 혹시 생식을 시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일이 봄인애도 있고 여름인애도 있고 가을인애도 있고 이러지만 자연에 사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새들은 번식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알 낳고 싶을 때 무조건 낳는 게 아니야. 보통 알을 낳으면 언제 낳는 게 좋을까? 추울 때 낳는 게 좋을까? 따뜻한 때 낳는 게 좋을까? 알을 낳아서 품어야 되니까 추울 때 낳으면 아무래도 부화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새들은 보통 봄에 알을 낳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노루 같은 동물들은 가을에 번식을 또 하죠. 신기하게. 그건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알을 낳는 게 아니잖아. 노루는 고라니, 노루, 사슴 이런 거 친구들이잖아. 걔네들은 번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새끼가 생긴다는 건데 새끼가 뱃속에 생기면 가을에 번식을 해야지 얘가 좀 있다가 봄에 태어날 거 아니야. 그치? 겨울에 새끼 나오면 새끼가 살겠어. 그치? 그래서 가을에 번식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온도보다는 일조시간으로 많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추측이랑 잘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좀 빛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 반대로 또 오른쪽에 온도 보니까 어떻게 돼?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요. 이건 이제 온도 때문에 자는 겨울잠. 곤충의 겨울잠은 빛하고 관련이 있고 양서류의 겨울잠, 개구리의 겨울잠은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고요. 좀 상식적인 부분이 많고 거기 보면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 있는데 곰도 그렇죠. 곰도 따뜻한 지방에 사는 곰이랑 추운 지방에 사는 곰이랑 곰이 생김새가 다르거든. 동물원 가본 사람은 알 거야. 말레이 곰 본 적 있었어요? 조그만 곰이 있어. 반달곰도 있고 저 북극에 사는 북극곰 제일 크죠. 전체적으로 보면 니네 그것도 알지 않아? 당연하다.
호랑이가 더운 지방에도 살고 추운 지방에도 살거든. 어디 사는 호랑이가 등치가 커? 더운데 추운데. 그렇죠. 이게 무조건 동물은 추운 데서 사는 애들이 등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우도 북극 여우가 등치가 커져. 그래서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덩치가 커져요. 반대로 어떻게 돼? 더운 곳에서 사는 애들은 덩치가 작죠. 근데 따로 안 적어. 대신 덩치는 큰데 귀엽게도 꼬리, 손, 발, 귀 이런 데는 다 작아.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열이 많이 빠져나가거든. 추운 지방에서 귀가 이만하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추운 데서는 말단부가 작아요. 귀 같은 게 작아. 이게 특징인 건데 요거는 잘 이해하더라고. 말단부 작은 건 뭐인지 니네도 추운 겨울에 나가보면 귀가 제일 먼저 죽잖아. 귀가 있다만 했다고 생각해봐. 귀막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애들은 말단부 작은 건 잘 이해하는데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돼? 사막여우 같은 데는 어때? 애들은 조그만데 귀 겁나 크잖아. 왜 그러면 귀가 열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건데 추운 데서는 열이 빠져나가기 쉬우니까 귀가 작은 게 좋고 더운 데서는 열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으니까 귀가 큰 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조금 헷갈려. 덩치 큰 거랑 추운 거랑 뭔 상관이지? 요거 어려운 말 쓸까 잘 봐. 덩치가 크면 단위 부피당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든. 이거 조금 어려워서 수학적으로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덩치가 2배로 커진다고 하면 표면적은 2배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니네 잘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싶으면 수학적으로 정육면체가 각변이 2배로 늘어났을 때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되거든. 정육면체가 각변이 2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8배로 늘어나는데 표면적은 4배 커지거든. 그러면 덩치가 8배로 커지면 표면적은 8배로 커진 게 아니고 4배로 커진 거기 때문에 덩치 대비 면적은 오히려 감소해요. 그래서 동물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가지고 있는 총 용량에 비해서 겉의 표면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든. 반대로 동물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면 덩치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어져. 그럼 열 발산이 쉬워지게 돼. 그래서 더운 데 사는 동물들은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거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동물들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법칙이라고 해서 이걸 사람 이름이 앨런하고 베르그만이 정리한 법칙이에요. 앨런 베르그만 법칙이에요. 바로 따라서 앨런의 법칙이라고 하거나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참고로 써주세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려운 말은 섭할 수가 있어서 알려준 거야. 딱 보고 어떻게 생긴 여우가 더운데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니들 아무도 안 털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건 초딩 수준이고 더운데 추운데 사는 동물의 특징을 쓰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소설은. 아니면 문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북극 여우가 온대 여우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니들 뭔 말인지 몰라도 틀릴 거 아니야, 그치? 추운 데 사는 애들일수록 단위 부피당 면적이 줄어들어. 등치가 커질수록.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식물들도 온도에 적응을 하려고 추우면 털 같은 거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고요. 니네 알고 있는 그 단풍이 생기고 낙엽 떨어지는 것도 온도랑 영향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부터 물과 생물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물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물이 구하기 쉬운 환경보다는 물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많이 산다는 것만 포인트로 기억하세요. 완전히 강가에 살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면 육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마시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기가 쉽거든. 인간들도 발을 던져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나 그런 게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조금 나와 있어. 뭐 키틴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수분을 손실을 최소화한다. 증발을 최소화한다. 근데 더운 지방에 살아가지고 수분 증발이 잘 되는 애들은 소변 보는 것조차도 조금씩밖에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한 장 더 넘기세요. 292페이지. 여기는 쉬워. 대신에 니네가 읽어보면 모른다는 말은 없어서 설명은 패스할 건데 단어 하나하나는 다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저수조직이니 통기조직이니 이런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 근데 거기 보면 뜻 다 나와 있어서 내가 따로 설명 안 할게. 통기조직, 저수조직 이런 말 다 시험에 쓰거든.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제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 다 해서 하나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이따가 읽어볼 시간 잠깐 주고 한 5분, 10분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그때까지 쉬는 시간 없이 우리 쭉 달렸으니까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잠시 휴식. 고생했어. 해야 되는 게 혼자 읽어와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를 말이 잔뜩 있어가지고 생태계보다는 훨씬 더 낯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시다. 4시까지 우리 수업이니까 306페이지까지 6페이지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환경변화와 인간의 생활. 첫 번째로 기후변화. 기후변화. 우리 지금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맨날 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맨날 그러죠. 올해도 이상기후야. 날씨 올해 가을 날씨 좋은 듯 하더니 갑자기 미쳐갖고 겨울로 갑자기 급 전환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기후라는 단어,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기후는 climate이죠. climate, C-L-I-M-A-T-E. 기후랑 비교되는 말은 날씨예요. 날씨. 기상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 보면 기후와 기상이라고 단어 적어놨어. 그러니까 날씨는 뭐냐면 하루하루야. 오늘 비가 오는지 흐린지 추운지 더운지 바람이 많이 부는지 적게 부는지. 기후라는 건 평균이에요. 평균.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여기 동탄이니까 10여 년, 20년 이렇게 날씨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어놓은 거야. 그래서 일기예보 잘 안 보기는 하지만 일기예보 보면 이쁜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하거든.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평년이 기후고 평년보다 높다 그러면 이건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상기후라고 자꾸 그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기상청이 생기고 몇십 년 동안 날씨를 조사를 해갖고 평균 내놓은 게 있는데 이게 평균값하고 계속 매년 달라지니까 자꾸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들에 비해서 산업화가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후라는 거는 날씨의 평균이고 그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환경변화 이런 거 없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이 기후라는 건 일정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어렵거든. 거기 보면은 기후변화가 지구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뭔가 하지 않아도 지구의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거 완전 잠드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들어봐. 일단 내적 원인은 차라리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어. 거기 보니까 지표면의 변화,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숲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는 아닌데 화산 활동 이건 인간이 터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큰 화산이 터지거나 그러면 좁게는 뭐 한 나라 한 지역 정도 심하게는 지구 전체 기후가 바뀌기도 해요. 화산가스가 막 솟구쳐 오르면 지구 전체 대기 성분이 막 바뀌기도 하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땅에 제대로 햇빛이 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화산 활동들이 중요하고요. 수륙 공포.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되는데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세계 지도는 지금 모습하고 조금 달랐다 그러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판게아 나오고 그지? 그걸 수륙 분포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순환을 하고 대기가 순환을 하면서 지구 전체의 기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육지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 기후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더 단순하게 말하면은 아시아 대륙이 움직이고 저 북극 쪽으로 움직여 봐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의 기후는 변하겠죠. 추워지겠죠. 이런 것도 기후 변화가 되죠. 그다음 대기 조성의 변화. 아까 화산 폭발도 얘기했는데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화산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간이 화석 연료라고 불리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대기 조성의 변화가 있죠. 근데 이 내적 요인은 그나마 조금 들으면 아 그렇구나 싶은데 외적 요인은 되게 어려워요. 외적 요인. 외적 요인. 이거는 근데 학교마다 선생님 취향 따라 되게 자세하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간단하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거든. 자세하게 안 해도 2학년 지구가 뭔 가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요. 지구가 뭔, 지구가 투가 뭐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퀴즈. 퀴즈. 지구는 추운 지방이 있고 더운 지방이 있습니다. 그죠? 적도 지방은 덥고 극지방은 춥죠. 그 정도는 상식이지. 왜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이 생겼을까요? 극지방은 왜 춥고 적도 지방은 왜 더울까요? 왜라고 그럴까요? 좀 이상한가? 이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운 적은 있어. 서인아, 적도 지방은 우리가 춥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극지방은 춥다는 것도 아는데 왜 어디는 춥고 어디는 덥고 그럴까? 똑같이 햇빛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대부분 답을 못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거든요. 지구가 평평하게 생겼으면 태양빛을 똑같이 받아요. 어디나 똑같이. 근데 지구가 평평하게 생기고 둥글게 생겼잖아. 둥글게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을 이렇게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받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직방으로 받는 데가 있고 비스듬하게 받는 데가 있어. 얘 생각해봐. 빛이 오는데 빛으로 감이 잘 안 오면 샤워기 물줄기가 쫙 오는데 직방으로 되고 있어야 물 맞고 시원하고 따끔따끔해. 비스듬하게 맞아야지 물을 많이 마셔. 직방으로 맞아야 물을 많이 마셔. 비스듬하게 있어야 물을 많이 마셔. 그럼 직방으로. 막 여름에 태풍이 불어.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서 있어야지 바람을 많이 불고 비스듬하게 있어야 바람을 많이 맞아. 직방으로 되고 있으면 많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랑 적도지방하고 극지방하고 빛을 받는 각도가 다른 거야. 근데 이게 시험에는 선생님이 쓰는 쉬운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안 쓰죠. 직방으로 받고 비스듬히 받고 이렇게 안 쓰고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쓰는 말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여기는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고 표현해. 여기는 태양의
고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평선에 사람이 섰어요. 해가 여기 보입니다. 아니면 해가 여기 앞에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해가 높게 보이는 거야? 저기 앞에 해 보이는 거야. 저렇게 보이는 거야. 뭐가 해가 높게 보이는 거야? 1번, 2번. 뭐가 해가 높게 보이는 거야? 1번, 2번. 이 사람 입장에서 해가 높게 보이는 거야. 이것도 어려워. 대답하기 싫은 거야, 과연? 1번이 해가 높게 보이는 거야, 2번이 해가 높게 보이는 거야. 그래, 1번이 해가 높게 보이면 고개를 쳐다봐 보이잖아. 높이 나는 비행기 보듯이. 그지? 근데 이게 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를 보면 사람의 해를 보면 해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태양이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극지방 조금 더 유식하게 고위도라고 표현하거든.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됐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치. 근데 이 말이 어려워. 글씨로 써놓으면. 왜 미아요? 태양의 고도가 낮다. 어떻게? 고위도 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낮다. 이렇게 돼. 지구상에서 적도가 위도가 0도고 북극 남극이 위도 90도예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야. 0도,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90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극지방을 고위도라고 불러. 남극도 고위도예요. 적도지방은 저위도라 그래요. 근데 이건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게 겁나 헷갈려.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다. 이래 놓으면은 둘 다 뭔 말인지 몰라도 틀리는 거야. 지금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다. 맞아?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다. 그치? 낮죠? 지금 방금 배웠고 그림 보고 있으니까 안 틀리는 거야. 근데 문장으로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무슨 뜻인지 들어있어야 돼. 아니면 정확하게 외우던가. 내 뜻도 모를 때는 외울 수도 없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위도가 높을수록 고위도 지방일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고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말 더럽게 어렵어. 그치? 그냥 햇빛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안 쓰고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작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일부러 어렵게 쓰는 게 문제에서 그렇게 써. 저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저위도 지방은 내가 일부러 안 섞어. 같은 말이니까. 태양의 고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크다라고 해요. 일단 이게 지구 기후의 모든 거야. 기본이야. 모든 거야. 기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구는 더운 곳과 추운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구가 어떻게 돼서 모양이 동그래서. 그 다음으로 너네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여름과 겨울. 여름하고 겨울은 왜 생기는 거야? 이건 조금 더 어려워. 여름하고 겨울,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했지. 저위도 지방은 덥고 고위도 지방은 추운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지구 모양이 구형이기 때문에요.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구석구석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다 쓰는 말이야. 자, 그러면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과 겨울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답이 지구가 둥글어서가 아니고 다른 답이 있거든. 근데 보통 그 답을 여기에다 대답하네. 동작으로 힌트를 주죠. 그치, 뭐가? 지구의 뭐? 정확하게 그 무슨 축이라 그래?
그치? 약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5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거든.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을 가운데 두고 지구는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돌죠. 근데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으면 있잖아.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으면 자, 태양은 있잖아. 이쪽에 있을 때만 보는 거야. 태양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이쪽 쳐다보고 있을 때만 보는 거야. 그치?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보는 태양이나 이 사람이 가만히 반년 뒤면 여기가 있거든. 여기서 보는 태양이랑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 근데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3.5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살던 사람은 이쪽에 오면 어디 있게 되냐면 여기에 있게 되는데 여기는 밤이잖아. 낮에는 어디 있게 되냐면 여기 있게 돼. 이렇게 있게 돼.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은 알아는 볼 수 있거든. 보면 여기 그냥 자기는 땅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돼? 이쪽에서 바라본 태양하고 이쪽에서 바라본 태양하고 태양의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이가 같을까? 달라지는 거야.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이건 조금 어려워. 자, 1번, 2번. 태양의 고도가 다르다라는 건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는 태양빛을 직방을 받는다고 그랬고 태양의 고도가 낮을 때는 태양빛을 비스듬히가 받는다고 그랬죠. 자, 직방으로 받을 때가 내 생각에는 여름인 것 같아. 겨울인 것 같아. 그치? 직방으로 받을 때가 여름이야. 자,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여름입니까? 정말. 이게 여름이야.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지구가 반바퀴 돌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림을 보기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팁을 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 서 있었어. 자전축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태양 쪽으로 들이댄다고 생각합니다. 태양 쪽으로 들이대니까 어떻게 돼? 아, 더워. 여름. 여기 있는데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태양에서 뒤로 뺐잖아. 그치? 그게 어떻게 돼? 겨울이야. 근데 니네 그거 들어봤니? 호주 여행 갈 때는 요즘 같은 날씨면 패딩 단단히 챙겨서 가야 돼? 그런 거 안 들어봤어? 오스트레일리아 여행 갈 때 여기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가면 돼? 선생님 뭔가 아는 눈치. 그대로 입고 가면 안 된다 그러지. 왜? 거기는 계절이 반대야. 남반구랑 북반구는 계절이 정반대야. 호주랑 우리나라는 동서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면 동서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호주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거든. 완전히 그냥 북반구, 남반구거든. 그러니까 시간 차이도 별로 안 나. 좌우는 이제 시차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유럽 축구 보거나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보면은 시간이 안 맞잖아. 근데 호주랑 우리나라는 시차가 거의 없어. 같은 축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반구, 남반구 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호주에 있는 사람.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반대가 돼. 남반구 입장에서는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게 어떻게 돼? 해에서 뺀 거야. 그치?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한 게 해 들이댄 거잖아.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겨울이 되고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계절 변화도 없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 이게 계절의 메커니즘이야. 이것까지 알고 여기를 봐야지 이 단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계절의 메커니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안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여름, 겨울이 없어지죠. 자, 내가 문장을 하나 만들게. 잘 들어.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연교차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치.
놓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할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가 정답이거든. 기온의 연교차라는 게 뭐예요? 추울 때랑 더울 때랑 1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차이 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1년 동안 여름 겨울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울 때랑 추울 때랑 구분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교차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니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몰랐던 사실. 자전축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일정한 게 아니야. 처음 알았어. 이게 지금 23.5도인데 얘가 이제 팽이 돌려봐야 돼. 팽이 돌려보면 남학생들 원래 어렸을 때 탑플레이어 같은 거 돌려보면 금방 아는데 지구가 있잖아. 팽이 돌듯이 이렇게 도는데 천천히 돌아서 몰라서 그렇지. 이게 자전축이 고정되고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하잖아. 팽이 돌듯이 돌아 실제로. 이렇게 돌거든. 그래갖고 자전축이 뱅글뱅글 돌다 보면 몇천 년 후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심지어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게 돼. 반대로 뒤집히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거나 자전축 기울기가 변해. 그러면 자 기울기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근데 지금보다 기울기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여름은 덜 더워지고 겨울은 덜 추워집니다. 요거 한마디 설명하려고 이만큼. 첫 번째 지구 외적 요인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하나. 근데 이거 하나만 덜렁하면 그냥 요거만 외워갖고 문제 풀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긴 설명 안 해. 니네가 계절 변화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설명하는 의도도 분명 있지만 여기서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변화 그냥 띡 이렇게만 해놓고 문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문장 있잖아. 연교차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 여름에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 말이 나온다고. 그럼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게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우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된다? 자전축은 기울어져서 계절이 생긴 거야. 기울어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계절 변화가 심해지는 거야. 더 덥고 더 추워지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세뇌 교육을 받아갖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산리종 국가라고 자꾸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사계절은 어딜 가도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야. 북극도 여름 겨울이 있어. 다만 그 여름과 겨울의 다이나믹함이 위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게 뭐가 좋냐. 그냥 1년 내에 좀 비슷비슷한 게 좋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뇌 교육 받은 거지. 원래 1년 동안 연교차가 크면 살기 안 좋은데 살기 안 좋은데. 지중해 같은 데는 1년 동안 제일 추울 때랑 제일 더울 때랑 별 차이도 안 나. 걔네는 제일 추운 겨울에도 10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제일 더운 여름에도 25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 그런 데로 살기 좋지. 그렇잖아. 그 나라 가면 우리 입고 있는 옷 반을 버려야 돼. 패딩 같은 거 입을 일도 없어. 우리나라 하나도 안 좋아. 아무튼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움직이다 보면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선생님 보면 돼. 뒤집혀. 그럼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름이 아니고 이제는 겨울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기준으로 이때가 6월이면 몇천 년 후에는 6월인데 이게 뒤집혀서 6월이 겨울이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 6월이면 우리는 여름인데 남반구 사람들은 6월이면 여름이거든. 호주는 남반구 사람은 6월이면 겨울이거든. 호주나 브라질이나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우리나라 여름일 때 겨울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7월이면 덥다 이러지만 그러면 7월이면 춥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게 익숙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몇천 년 후에 자전축에 기울어지는 방향이 뒤집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옛날에 몇천 년 전 조상님들은 7월에 수영 바닷가에서 놀았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미친 게 아니고 기후가 다른 거지. 자전축 방향이 반복된 거니까. 그때는 7월이면 겨울이 될 테니까. 걔는 7월이면 스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게 뭔 말인지 쉬워서.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모양. 요거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웃겨요. 지구가 태양이 있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죠. 위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한가운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 것 같지. 이게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거든. 약간 타원이야. 약간 타원. 약간 타원이고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져. 이 정도로 치우친 건 아니에요. 이건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려고 살짝 치우친 타원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위에서 보면 태양을 도는 모양이 살짝 찌그러져 있는 타원이고요. 태양은 한가운데서 조금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심하진 않지만. 네,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오버해서 그렇게 미세하게 그려봐야 티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1년, 2년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몇천 몇만 년 단위로 어떻게 바뀌냐면 자꾸 이렇게 바뀌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이렇게 계속 똑같이 도는 게 아니고 점점 동그래졌다가 다시 타원이 됐다가 좀 더 동그래졌다가 좀 다시 타원이 되는 거야. 좀 타원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쪽하고 먼 쪽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좀 동그래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년 내내 태양하고 거리가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거든. 이거 이제 근일점, 원일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근일점하고 원일점이 차이가 커진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낼 거면 아까 썼던 말로 훨씬 어려운 말을 써야 돼가지고 1학년 기준으로는 잘 안 쓰고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지구 공전 궤도도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게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왜 외적 요인이라고 하면 지구 안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주 단위로 봐갖고 지구 전체의 움직임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위성도 그렇고 너무 그게 좋아져가지고 인공위성은 어떻게 이걸 알아냈냐면 지가 태양 주변 돌잖아. 우리 인공위성 많이 쌓아놨을 거 아니야. 움직이는 거를 인공위성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날린 지 거의 50년이 됐거든. 50년 동안 꾸준히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미세하긴 한데 50년 동안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지질시대 기후 조사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랑 보니까 이게 지구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는 거랑 지구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완벽하게 동그랗게 일정하게 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외적 요인. 지구 외적, 그러니까 기후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인 세 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공전궤도의 변화,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자전축 기울어진 방향의 변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도는 게 아니라 팽이 돌듯이 돌아서. 그러면 이렇게 기후가 변한 것들을 옛날에는 어땠는지 기후를 어떻게 아느냐부터가 이 아래쪽부터 내용인데 오늘은 기후를 알기 위한 기본 지식만 가르쳐 줬어도 충분하다고 선생님 생각해. 이거는 진짜 알고 있어야 돼. 왜 저희도 고緯도가 덥고 추운지, 왜 지구에 계절이 생기는 건지, 그것도 모르면 지구에 살짝 자격이 없지. 니네별로 놀아봐라.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가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뒤에 있는 내용이 쉽지는 않을 테지만 오늘 앞에 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꼼꼼하게 외우는 거 초점 두고 쭉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